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요즘에 정말 의료 정보들 많죠? 의료 관련 전문 채널들도 다양하고요. 또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 몸이 정말 신기합니다. 마치 하나의 우주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또 세세하게 알면 알수록 더더욱 신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과연 우리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현직 의사가 들려주는 의학 교양서를 읽어봅니다.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직접 쓰신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기보다는 수필 작가로 더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동안 수필을 많이 발표해왔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신문 칼럼이라든지 예. 소설이라든지 다양한 문학 장르의 글들을 써왔습니다. 이번 책은 몇 번째 책일까요? 단독 세실 수 있을까요? 저서는 5번째고요. 예. 그전에 근데 앤솔로지도 한 5권 돼서 한 10번째 책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학 관련된 전문 책으로는 거의 처음 쓰신. 완전 처음입니다. 와, 어떻게 준비하시게 되셨어요? 네, 제가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벌써 올해로 17년 차 전문입니다. 응급실에서만. 네. 그리고 심지어 권역센터에서만, 그러니까 가장 중한 환자들이 오는 곳에서만 제 커리어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지금 현재 아프고 불편한 분들이 오시는데도 뭔가 몸에 대해서 좀 잘 몰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부분 의사들이 해주는 게 많이 없어요. 90%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의사가 조금만 도와주기만 하면은 자기 몸이 알아서 나아지세요. 이게 몸이 완벽한 치유력을 가진 우주가 각 환자분들에게 이미 들어있어요. 자, 가령 생각해 봅시다. 감기 걸렸으면은 사실 의사가 해주는 게 뭐가 없죠. 감기입니다. 물 많이 드시고 약 드시고 잘 쉬시죠. 근데 약이 그냥 통증을 덜어주는 약이에요. 치료제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통증을 덜어주는 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감기 안 걸린 분들은 언제 감기 걸렸냐 다 기억도 잊어질 정도로 네. 자기가 그냥 다 나아진 겁니다. 응급실에 있어도 90% 이상은 환자분들이 그냥 나아지세요. 그래서 이런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완벽한 우주를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야, 그래요? 아니, 일단은 시작부터 반전으로 시작하는데 감기약이 치료제가 아니었어요? 치료제가 아니죠. 해열 진통제입니다. 그냥 완화만 해주는. 열이 나면은 이 열을 그냥 줄이고, 예. 이게 몸살 심하니까 몸살 줄이는 약이에요.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반전이 많습니다. 근데 17년째 그 응급실에서 특히 이제 권역센터라고 하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 정말 긴박한 순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생사를 오가는 순간 많이 겪으세요? 정확히 그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에 나오는 그 네. 백광역 역할입니다, 제가. 그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권역에서, 그러니까 권역이라는 게 그 대한민국을 50개쯤 되는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 안에서 가장 중한 환자를 무조건 권역센터에서 수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쉽지 않을 때. 네. 아니, 그냥 환자를 분류해서 그냥 가장 중환자일 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 저희 권역이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근데 이 100만 명 중에 예.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한 분 정도는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예, 어쩔 예, 수 없이. 예. 그 한 분이 제 앞에 오시는 겁니다. 하루에 보통 한두 명쯤은 돌아가시거든요. 이야. 저희 병원에서. 그리고 그 죽음이 사실은 그냥 딱 죽었다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에 가까운 분들도 오시겠죠. 위독하신 분들. 그래서 그 저희 인구 100만 명 중에 돌아가시거나 가장 위독한 분들이 제게 오십니다. 그래서 생사의 순간이 매일 펼쳐진다고 할 수 있죠. 그 죽음에 대해서는 맨 뒷부분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어야 하는 죽음이니까요. 그렇죠.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책을 남궁인 선생님과 같이 읽어볼 건데, 이 우주도 사실은 좀 파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까이에서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파이프라인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소화기관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응급실에 진짜 복통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다. 제가 응급학과 의사가 돼서 맨 처음 들었던 말이 네. 우리는 복통으로 시작해서 복통으로 끝난다 입니다. 복통이 정말 많이 오세요. 다친 분들 제외하면은 내과 중에 단연 톱입니다. 배 아파요. 그게 이제 소화기. 네. 대부분 배에는 이제 소화기가 들어있죠.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먹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새끼도 먹고 간식도 먹고 뭔가를 먹는데 네.
먹고 나서 사실상 어떤 노력을 하진 않아요. 그냥 있으면 배고프니까 먹죠. 알아서 소화가 되죠? 근데 이 소화기는 그것들을 거의 분자 단위로, 그러니까 그 영양소 단위로 쪼개요, 일단. 다 뭉개서. 쪼갠 다음에 그 내용물을 선별해서 수분은 수분대로 빼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그대로 빼가지고 그걸 영양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기질도 빼고. 예. 그래서 6.5m짜리 물 셀 틈 없는 파이프 라인이 있어서 그 라인에 음식물 다 부신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빨아서 진짜 남은 것만 배출을 시키는 거죠. 그게 편이고. 그 과정에서 장이, 우리가 사실 가만히 있어도 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꾸물꾸물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멈추면 큰일 나죠. 멈추면 큰일 나죠. 멈추면 진짜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 계속 먹으니까 그것들 계속 부셔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들어보면. 이 과정에서 배가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많이 먹는단 말이야? 아니 여긴 지금 균이 들었잖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균이 있는 것도 엄청 많이 먹어요. 유산균도 먹고 아, 그러네요. 그냥 상한 것도 먹고 그냥 찬물도 먹었다가 더운 물도 먹었다가 이 온도 차이도 있고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탈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간에서 즙도 내고 담낭도 내고 췌장도 내고 이제 관련 장기들이 또 협조를 받아서 이제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예. 그것들이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알아서 잘 움직여주는 이제 소화기관인데 가끔 한번 탈 날 때 그 고마움을 또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렇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네. 모든 협연이 또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배 아픈 게 정말 괴롭고 응급실에 또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을 애초에 그런 설계 자체가 사람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소화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오케스트라도 지휘자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찾아내야 하듯이 의사 선생님은 복통 중의 원인이 뭔지를 또 정확히 찾아내야 하잖아요. 대부분 상한 거 드신 분들이고 요즘같이 더우면 더울 이제 때는. 네, 대부분 식중독인데 오. 그것도 이제 장기가 우리 몸에 사실 배 그냥 보면은 그냥 배다 이렇게 느끼는데 예. 거기에 장기가 아주 세밀하고도 완벽한 설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룸에 냉장고나 이 주방 배치할 때 한가운데 안 놓잖아요. 벽에 두죠. 네네네네. 벽에 둬야지 생활 공간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벽에 들어있어요. 딱 붙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 아프다고 하시면은 그 배 아파요 환자분들이 표현하지만 세밀하게 여쭤보면은 위치가 다 있어요. 아, 오른쪽 마치 이제 상복부. 설계도 보면 다 어딘지 예. 알듯이. 오른쪽 하방부. 그래서 그 위치를 보고 눌러서 아픈지를 판단하고 여기서 더 아프실 것 같으면은 저희가 CT로 정밀 검사로 판단을 해서 그 복통의 원인이 뭔지 봅니다. 근데 복통은 지금까지 의학계에서 너무나 연구가 많이 된 거라서 사실은 듣기만 해도 대충 알아요. 딱 나온다. 예, 3년 된 묵은지 먹으면 안 되지 역시. 그러면 이 말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된다. 속이 쉽게 더부룩해진다. 아니면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표현들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오. 사실 당연한 거죠. 이 책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관절과 모든 소화기계와 모든 장기들은 다 결국은 각자 낡아갑니다. 사실 뭐 이 책에서 DNA까지 다루고 있는데 50세가 넘으면은 DNA가 사실은 생존할 필요가 없게 설계돼 있어요. 번식이 끝나면 사실 생명체는 생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설계된 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50세가 넘어서 각종 퇴행성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DNA 레벨 수준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인간 자체가 그렇게 또 인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이거는. 되어 있으니. 이게 정말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그 소화가 그래서 잘 안 될 때 도움을 좀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편하게 소화제를 찾는 분들도 있고 혈자리 차서 손을 어디를 누르면 좀 소화가 잘 된다. 아니면 저 어릴 적에도 엄마가 손 많이 따줬거든요. 이런 게 도움이 실제로 되나요? 저도 이거 따봤는데 어머니가 따주셨어요. 예. 근데 저도 이게 꽤 괜찮더라고요. 네, 체한계 내려갔었는데. 네, 내려갔었는데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네, 전혀 그중 손가락이잖아요. 네. 이 손가락 말초에 이 그냥 구멍을 내는 것과 이 소화기계랑은 과학적으로 하등의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소화제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죠. 소화 효소를 보충을 해주는 거니까. 소화제 드시고, 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면 경험상 복통이 아주 많이 나아집니다. 뭔가 조금 능력이 떨어진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될까요? 소화제. 네, 그리고 수액이야말로 우리 몸은 물이 근원인데, 예. 물이 뭐 60%다, 70%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배가 아프면은 거기서 장이 이렇게 문대지면서
탈수가 일어나고 탈수가 일어나는 게 우리 몸에 어떤 많은 문제들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배탈 날 때. 설사도 많이 하고 그렇죠. 수분 섭취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른바 탈수 증상이 있을 때 물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방송에서 표현상 좀 그렇긴 합니다만 먹는 대로 쫙쫙 쏟아내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뭔가 물을 좀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완전 저희 환자분들은 저희 응급실 실려 오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항문으로 소변을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때가 분들이 있어요. 있으십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수액 치료가 우선인데 이 수액은 사실 99% 맹물입니다. 예? 식염수예요. 맹물. 아무리 무슨 마늘 주사 어떤 주사가 와도 99%는 물입니다. 우리가 왜 포도당 주사라고 하는 거 말고 네. 포도당 주사도 99%가 물이고 거기에 당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요? 물이에요, 물. 몰랐던 거 많이 배웁니다. 근데 물을 보충해주면 예. 환자분들이 딱 1시간 동안 딱 1리터만 맞으시면은 바로 집에 간다고 하세요. 다 나았다. 집에 간다. 그게 다시 설사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몸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장이 이제 그 수분으로 촉촉해져서 내가 좀 할 일이 조금 이제 있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세요. 그러면 설사를 심하게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수액을 지금 당장 맞기 힘든 상황이라면 물을 많이 마시면 그럼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이건 WHO 권고입니다. 그래서 물에 전해질을 많이 넣어서 너무 찬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 드세요. 그리고 보리차가 맹물보다 먹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병원에서도 맨날 얘기하는 게 미지근한 보리차 드세요가 그게 합축된 아주 의학의 정수 같은 표현입니다. 미지근한 보리차 드세요. 이거 어머니가 그 말씀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게 과학적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순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아랫배가 살살 아픈다 어쩌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슴이 콕콕 찔린다라고 할 때 특히 왼쪽 가슴이면 나 이거 심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게 좀 많이 가슴 통증이 심장의 문제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맞습니다. 연관이 있죠. 예. 그런데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보니까 이 심장에서 불편감이 느껴질 때의 통증을 사실상 거의 최대치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주 살짝 문제가 있는 것도 크게 느껴지게끔? 그렇지는 않고요. 문제가 완벽히 이제 심근이 썩어간다, 심근경색이 있다. 예. 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콕콕 쑤시는 정도는 사실 아닐 가능성이 꽤 많아요. 대체로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가슴을 도려낸다. 내지는 무엇인가 차량 같은 게 내 가슴을 누르고 있다. 통증의 정도가요? 네. 그 정도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건 이미 병원 가기도 거의 늦은... 근데 심근경색이란 건 우리가 심정지의 가장 주된 원인이잖아요. 급사의 주된 원인인 겁니다. 사실은 그 정도면 거의 급사 할랑말랑 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전조 증상이 이 혈관이 100% 딱 막혔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통증이 오게 되는데 50%에서 70%쯤 막혔다. 그런데 이제 운동까지 많이 해서 이 혈류가 공급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통증이랑 비슷한 통증이 나오게 돼요. 이게 협심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개인차가 있고 성별 차이가 있고 나이 차이가 있고 해서 네. 이 모든 흉통을 의사가 보기만 하고 괜찮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병원에 가긴 해야 됩니다. 정밀하게. 네. 하지만 우리 몸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그 왜 뉴스에서 보면 그 공공장소에서도 그렇고 길에서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이제 심장 문제로 쓰러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폐소생술 정도는 배워놔야 하고 예비군 훈련가도 이제 가르쳐주게 되는데 이거 역시 써먹을 일이 한 번은 없더라도 배워는 놔야겠죠.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거예요. 딱 한 번 만났다 그러면은 내가 이 평생 이 순간을 위해서 이걸 배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게 심폐소생술이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은 소화기관처럼 심장도 우리가 별로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 심장이 뛰는 거 어차피 관리할 수도 없고. 네네네. 심장이란 게 어마어마한 유체 역동적인 그런 과학적인 기관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가장 만든 가장 훌륭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엔진이에요. 엔진. 그래서 이렇게 엔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냥 시동 안 꺼지고 잘 가죠. 그럼에도 자동차를 10년 정도
엔진을 계속 켜놨다. 그럼 언젠가 한 번은 꺼질 거예요. 네네. 엔진이랑 사실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심장이. 그런데 심장은 80년 동안 그냥 살아도 대체로 시동이 안 꺼집니다. 시동 꺼지면 그냥 죽는 시동 꺼지면 죽는 거니까 그냥 사망이에요. 꽉 하고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엔진은 기계인데 생체 조직으로 그걸 미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신비롭고 효율적인 기관인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불시에 한 번 꺼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 쓰러졌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심폐소생술이에요. 이거는 가슴 앞을 물리적으로 가슴을 눌러서 심장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슴 흉부 압박이 아니라 심장을 짜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흉부 압박이 그래서 그거를 이 위치 있잖아요. 이 앞쪽을 누르세요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가장 심장을 가장 잘 짤 수 있게 연구해 놓은 위치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 이렇게 심장을 짜면은 이게 심장 기능이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심장을 따라가기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원래 심장 기능의 한 10% 정도만 흉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살릴 수 있다. 근데 그 10%만 해도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 10%를 유지하고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 같은 권역센터의 의사들이 이 심장을 뭔가 전기로 튀긴다든지 혹은 시술을 해서 스텐트를 넣는다든지 해서 살려낼 수가 있어요. 왜 심폐소생술을 진짜 제대로 하면 갈비뼈에 금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로 해야 된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연골 결합이 있어서 사실상 우리 몸의 흉부가 잘 버텨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걸 안 하면은 돌아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전혀 염두에 뭐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이 우리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진 다음에 거의 심정지 그 소생 확률이 20% 이상 늘었습니다. 아, 그래서 많이 알려지면서. 한 해에 거의 1000명 정도 되는 환자분들이 새 생을 얻고 계세요. 거의 20년 전 통계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1000명 정도 가까이 되죠. 이제 길에서 쓰러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요즘에 네. 공공장소에 가면은 그 전기 충격기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바로 또 이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완벽히 처치해 오시는 곳이 조기축구예요. 아, 운동 같이 하시는 분들. 네, 운동 같이 하신 분들이 다 예비군인데다가 그 남성분만 20분이 있는데다가 남성이 쓰러지니까 어떠한 뭐 이제 그냥 바로 달려가서 우리 축구팀에 우리 친구를 살려야 된다 해서 완벽히 살려오십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혼자 있을 때 만약에 심장마비가 오면은 방법이 없는 거냐? 아, 왜 요즘에 어르신 분들이 카톡 메시지로 어디서 받은 거 많이 이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 장모님이 가족 단톡방에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을 때 기침을 막 심하게 하면 된다. 심호흡하고. 혹시 그게 괜찮은 방법입니까? 절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절대 심장과 기침 심장이랑 아무 상관 절대 아닙니다. 그럼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있을 때는 일단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예. 예, 사람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고 예. 혼자 있을 때 심정지가 실제로 발생을 하면은 사망 확률이 매우 높죠. 다음날 발견될 확률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을 때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뭔가 이게 심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을 때 뭐 어지러움이 느껴지거나 뭐 이런 게 그러면은 있을까요? 그런 전조 증상이 있다면은 바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예. 사실 심장 쪽 문제는 갑자기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그냥 왜냐면은 사람이 심정지가 발생하면 쓰러지는데 예. 3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 3초 내에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약간 뭐 운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좀 돌보는 사람, 주변의 사람의 존재가 맞아요. 그럴 땐 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쓰러져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쓰러지니까 차라리 나은 거고. 당연하죠. 요즘에는 그래서 왜 스마트워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주변에서 뭔가 감시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시스템들이 생겨나서 조금씩은 이제 보완이 되긴 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호흡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참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책을 남궁인 선생님과 같이 읽고 있는데 호흡이라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심장이 몇십 년 동안 절대 멈추지 않듯이 호흡도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호흡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호흡은 심지어 심장처럼 멈추지도 않아요. 네. 예, 기도를 막히지 않는 한 억지로 막지 않는 한. 예, 억지로 막지 않는 한 끝까지 갑니다. 근데 호흡도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이 공기가 이제 보이잖아요. 공기가. 그러니까 공기가 여기 보이나요, 다 있죠.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몸에 공기가 네. 전 안 보이죠. 대체로 안 보이죠. 네. 우리 몸에 둘러싼 것들이 다 공기잖아요. 아, 근데 우리를 여기- 둘러싸고 있는 모든 네. 것. 네. 그 공기 중에 산소 분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눈으로 보이진 않죠. 근데 이 기체를 우리 몸이 실시간으로 물에 녹여요. 물에 녹여요? 피에 녹이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사실 우리가 이 공기를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다. 이거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공기 그대로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에 녹여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폐가 지금 이 공기를 물에 녹이고 있어요. 근데 벌써 신기하죠? 네, 어떻게 녹이지 이거? 우리가 신경도 안 쓰잖아요. 이걸 녹이는지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압력을 거는 겁니다. 압력을. 이걸로 압력을 걸어요. 막아놓고 이렇게 쫙 압력을 걸면은 그 공기가 들어와서 결국은 미세혈관의 거의 세포 하나 단위에 있는 이 폐포낭에서 헤모글로빈이라는 산소 친화적인 분자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산소 분자를 쫙 잡아서 혈액에 녹입니다. 하나씩 실어주는 거예요? 네, 하나씩 그냥 쫙 녹여요. 그 다음에 빠질 때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음압으로 쫙 녹여서 뺍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 얘네들 피에 녹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25,000번씩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뇌의 가장 구석 부위에, 그러니까 뇌의 가장 코어 부위에 이 호흡 중추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뇌가 어떤 손상을 어떻게 입어도 가장 마지막에까지 보존되는 게 이 호흡 중추입니다. 뇌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심, 여기 요 뒤쪽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호흡을 해라를 알아서 조정을 지금 이 호흡기랑 계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고마운 친구들이네요. 고마운 친구죠. 그래서 우리가 막상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멈춰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불가능합니다. 나 스스로? 네. 근데 우리가 숨을 멎어서 막 잠수도 하고 막 바다에 들어가고 뭐 어디 들어가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 호흡을 멈춰서 이 숨을 쉬지 않으면은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러면은 뇌가 저산소증을 받아서 이 우리 그 호흡을 멈출 수 있는 중추를 마비시키지만 호흡 중추는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호흡 중추에서 다시 지시를 합니다. 예. 숨을 쉬어라. 그래서 이 우리가 자의로 호흡 중추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산소 부족 같은 현상 때문에 내가 의식을 잃더라도 거긴 살아있어요. 의식을 잃고 난 다음에 다시 숨쉬게 돼요? 맞아요. 이야, 그래서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의로 숨을 멎어 죽을 수가 없어요. 우와, 신기하다. 그러네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지금 들숨을 해라, 지금 날숨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네. 자동화가 돼 있다는 거. 이게 하루에 25,000번이나 숨을 쉰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우주처럼 우리 몸이 이렇게 또 신기하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에서 기관지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좀 기관지가 좀 좋지 않은 편인데 비염인 분들 정말 많고 폐암에 걸리는 분들도 많고 이거는 어떻게 좀 환경적인 문제일까요? 물론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폐가 우리가 지금 각종 화학약품도 만들고 공장도 돌고 황사도 돌고 이 공기가 사실 이렇게 균질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맑은 공기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공기를 하루에 25,000번씩 호흡을 해서 기관지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알러지도 물질이랑 계속 접한 데다가 심지어 피에 타요. 물에 녹이는 거니까. 이것들을 지금 먼지도 뭐 대기 유해 물질도 다 피에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녹여서 남는 게 이제 기관지에 남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랑 계속 접하면서 기관지에 염증도 생기고 각종 폐질환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25,000번 이제 공기를 다 거르는 그 다음에 인간들이 그렇게 각종 화학약품도 만들고 뭐 각종 대기오염을 일으키는데 이 정도까지 우리 몸이 지켜내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거꾸로 방어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그러네요.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노안으로 돌아가셨다고 할 때 폐렴이 우리 한국인의 사망 그 질환 중에 3위쯤 차지합니다. 암, 심장 질환 다음이에요.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폐렴 걸리시면 그때부터는 좀 빠르게 악화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공기 중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어쨌든 우리가 지구가 사실은 그들과 공생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런데 노환이 돼서 일명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노환으로 아직까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네. 그런데 노환이 심하게 와서 사람이 이제 쇠약해졌다. 이 순간에도 25,000번의 호흡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대기 중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도 궁극적으로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폐렴이 걸리면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돌아가시는 건데 이게 사실은 거의 노환과 동의어예요. 호흡을 멈출 수 없으므로
폐렴을 이겨낼 수 없어지는 게 어떤 생리적인 죽음의 동의어입니다. 그냥 생로병사로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에 있는 거네요. 네, 내 몸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네, 떨어지니까. 그렇게 저도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평생 마스크를 쓰고 살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거 자체가 애초에 마스크를 쓰더라도 들어올 건 들어올 겁니다. 또 하나가 왜 그 심폐 기능이 좋아야 체력도 높아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산소 운동 많이 하고 하면은 뭔가 체력이 좋아지는 게. 그러면 폐 기능이 좋아지는 것과 체력이 좋아지는 것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일까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운동은 일단 인간의 생명을 늘리게 입증된 아주 유익한 행위입니다. 네. 그 근육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유산소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심폐 기능이라고 하죠. 심장과 폐 기능은 쓸수록 좋아집니다. 우리가 폐 기능 자체에 폐 세포의 능력 자체를 올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다 근육이에요. 근육이요. 이 근육이 이 호흡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그 갈비대, 우리 갈비살 있잖아요. 네. 이 갈비살이 흉곽을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그 유명한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운동, 네. 숨쉬기 운동. 이 숨쉬기 운동이 강화가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 산소를 쓰는 이 운동 자체가 생리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다음에 심장 기능도 우리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심박이 오히려 줄어요. 적은 심박으로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리모델링 되는 거거든요.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 어떠한 노력으로 산소를 더 잘 쓸 수 있게 운동이 개선시켜줘요. 그래서 등산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유산소 운동을 끊임없이 하는 건데 이게 심폐 기능에 안 좋을 수가 없죠. 혹시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다고 저도 좀 개인적인 궁금증도 하나 좀 풀어보자면 많이 달리잖아요. 오래 달리기 하고 열심히 운동하면 왜 피냄새가 난다고 피맛이 난다고 하면서 뭔가 좀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저도 축구 하다가 이게 저도 왼쪽 풀백인데 오버래핑 심하게 가면 입에서 피만 나거든요. 근데 그거 내 폐에 문제가 있나? 잘 생각 안 해봤네. 근데 예. 근데 아마 혈액이 좀 역류하는 거 아닐까. 그때 생각이 들었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역시 인간은 재밌어. 아, 그러게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우주라는 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게 스마트워치 같은 거 끼고 있는데 그런 기능이 있어요. 산소 포화도, 혈중 산소 측정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까? 정확도가 좀 있나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피부에다가 그 적외선을 쏴요. 예. 그래서 그 산소 포화도 보는 거 보면은 빨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레이저 색깔이 빨개요. 예. 적외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적외선을 쏴서 우리 헤모글로빈에 산소 분자가 붙는데 산소 분자가 얼마나 붙는지 이 돌아오는 걸로 판단하는 거. 신기하죠? 예. 저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네. 그래서 이 피부 이게 쏴서 돌아오는 거를 판단하는 간접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아하. 생각보다 꽤 거의 그 적정한 환경에서만 캐치가 된다면은 거의 정확하게 우리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네. 걸까요?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 그게 낮게 측정되더라도 뭐 특별히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연결된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 네일 있잖아요. 네일 10개 다 하면은 내시경 하러 갈 때 거절당한다는 얘기 있어. 어떤 거? 네일? 네일. 손톱 네일? 손톱 네일. 아, 네일 아트 같은 거요? 네일 아트. 어. 왜냐면은 산소 포화도를 내시경하면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보통 손에 꽂아요. 아, 그 손가락에 이렇게 물리는 거. 네, 물리는 거. 네네. 빨래집게처럼. 빨래집게. 이렇게. 예. 근데 네일을 이 손가락에 꽂았는데 네일을 해놓으면은 반사가 안 돼요. 그래서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일 아트를 10손가락에 다 하면 안 된다. 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하나쯤은 있죠. 비워놓으시라.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발에다 꼽는데 패디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페디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귀에 꼽는데 아, 이런 분들이 귀에 귀걸이를 하겠죠. 어. 그럼 이제 저희가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원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진 받으실 때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순환기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투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의학이 계속해서 막 발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20년, 30년 전에 들었던 투석이나 지금의 투석이나 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고통스러워 하시고 반드시 또 해야 한다고 하고 이거는 어떻게 좀 달라질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투석기를 뭔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 이거는 약간 우리 인간과 과학과 장기의 문제 같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10배의 법칙이 있습니다. 10배? 10배의 법칙. 모든 장기가 대략 우리 몸에 필요한 것보다 10배 정도의 여분이 있어요. 여분. 호흡기도 폐도 우리 폐의 한쪽에 5분의 1만 남아있어도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폐 한쪽 없는 분들 있죠. 생각보다 멀쩡해요. 간을 절제한 분들도. 간절제도. 간도 10%만 남아도 어느 정도 한데 간은 심지어 다시 자라죠. 폐는 안 자르지만 간은 자라요. 그리고 심장도 우리가 압박을 했을 때 10% 정도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도 생존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처럼 신장도 프로가 있어요. 프로만 남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 어떠한 증상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신장 한쪽 떼주기도 하고 신장 한쪽만 이식받아도 어떻게 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인간이 체외로 대처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노력이 됩니다. 우리 그 투석기를 가져다 놓고 투석을 이렇게 몇 시간 돌리는데 예. 그 기계가 거의 사람만 해요. 근데 그 기계가 인간의 신장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10%가 안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장기, 그 신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네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주먹만 하거든요, 심지어.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신장이 하는 일이, 우리 신장 하는 일을 우리가 뭐 이렇게 힘을 줘서 뭘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령 엄청 짜게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가령 뭐 묵은지에다가 뭐 막 그 짠 뭐 동태탕에다가 뭐 이런 걸 다 먹었어요. 근데 소화기는 일단 우리가 몸이 짜게 먹었다고 수분, 이 나트륨을 막 배설하지 않아요. 무조건 일단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다 흡수를 해놓고 이것들을 이제 피해서 선변해서 소변을 짜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신장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더라도 일정 비율로 전해질을 조정하는 게 전부 다 신장의 기능이에요. 일단 흡수를 했으니 이걸 내보내야 하니까. 네, 내보내서 조절해서 우리가 몸에 그 최선을 만들어 놓는 게. 그래서 수석 받으시는 분 보면은 신장 기능이 망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럼 먹는데 제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백질 먹으면 안 되고 짜게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물 많이 마시면 안 되고 뭐 거의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수준에. 왜냐면은 그 일들을 건강한 사람들은 신장이 대신해서 다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거꾸로 말하면. 그런데 이 일을 주먹 한 개의 분량으로 하면서 이거 하나의 5분의 1을 대체하는데도 사람만한 기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3-4번 정도 투석을 해도 이게 온전치 않으니까 우리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신비를 그야말로 정확히 알려주는 기관이 신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 몸집만한 기계 하나가 우리 신장 하나 정도밖에 대체를 못하는. 신장 하나의 5분의 1. 아, 5분의 1. 도 안 되는. 몸 내 안의 우주가 달리는 게 아니 우리 몸속에 있다라는 거고요. 네. 정확한 타이밍에 책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장기 같은 게 평소엔 안 보이지만 뭐 이제 왜 열어본다라고도 표현을 하시죠? 의사 선생님분들은. 그럼 이제 어느 장기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는 알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 근데 이 호르몬만 이야기하더라도 거의 우주만큼 신비하더라고요. 호르몬 얘기만 엄청난 하더라도 일을 오늘 하루 1시간을 얘기해야 됩니다. 호르몬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이에요. 하는 일이 정말 많죠. 네. 거의 우리 몸이 돌아가도록 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윤활유? 그냥 절대적,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이면은 그냥 단세포니까 의견을 조절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 몸은 37쪽의 세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7쪽에 37쪽의 세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생명체의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번식하라, 먹어라, 번성해라.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그널을 보내서 그때그때 위기에도 대처하고 사람 몸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하는 일 중에 사실상 가장 신기한 게 있어요. 남성과 여성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똑같은 인체예요. 인체인데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남성이 되고 네.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다르잖아요. 예. 남성과 여성은 확실히 의학적으로 다릅니다. 뭐 성기 모양도 당연히 다를 텐데 외양도 다르고 근육 발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죠. 그리고 어떤 뭐 위험을 추구하거나 어떤 뭐 안정을 추구하는 그 경향성도 다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가장 결정적인 거는 여성이 10년 더 오래 살아요. 여성이 그냥 과학적으로 10년 더 오래 사는 게 이게 다 호르몬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만 10년 평생 받으면은 생존을 10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인 거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태아 시절에도 어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성별이 또 좌우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아예 8주 차에서 10주 차부터
그 유전자에 남성과 여성을 새겨놓는 그 유전자 그 코드가 있어요. 네. 그 코드가 딱 있으면은 이 아이는 여성이군. 그러면은 그때부터 남성의 기관들은 퇴화하고 여성 기관들이 여성 호르몬을 받아 발전해서 그걸로 여성의 성기를 만들고 평생 여성 호르몬을 배출해야 하는 난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아이는 평생 여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호르몬의 영향을 아예 세포 레벨부터, 세포 한 몇백 개 레벨부터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로 왜 테토남,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도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그 조어 자체를 좋아하진 않지만 예.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네. 실제로 남성 호르몬이, 여성인데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영향을 받거나 여성인데 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네, 네. 또 이 호르몬 분비가 나이가 먹을수록 적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할아버지인데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뭔가 이제 좀 뭔가 그런 이렇게 약간 그래서 진짜 나이 많이 드신 90세, 100세 되신 분들은 보면은 약간 좀 성별이 분명치 않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다 하더라고요. 약간 비율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90세, 100세 되면은 약간 성별이 구분이 안 갈 때가 있는 게 실제로 호르몬 자체가 영향이 좀 적게 받고 호르몬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드는 데다가 이 그 푸적 기관에서 감수성도 줄어들어서 그런 성적인 표현이 적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지나가면서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이죠.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우리 몸에 정말 많은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이제 갑상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갑상선 암 환자는 많아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갑상선도 우리가 되게 신경을 안 쓰지만 되게 고마운 기관입니다. 우리 추울 때는 좀 약간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울 때는 조금 따뜻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조금 약간 시원하게 해야 되고 우리 일이 많을 땐 그러면은 바쁜 만큼 뭔가 많이 써야 되는데 네. 한가할 때까지 그런 바쁜 텐션을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텐션이 중요한데 갑상선이 우리 몸을 알아서 텐션을 조절해줘요. 약간 리모컨 뭐 컨트롤 네. 해주는. 네. 지금 방송 돌고 있다. 네. 일을 해야 그러면은 이제 그 갑상선이 우리 막 이렇게 막 머리도 짜내고 하는 거고 예. 쉴 때는 갑상선이 그냥 조용히 이제 우리 몸에 그 조절을 해주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갑상선이란 게 상당히 크고 우리 몸의 내분비 기관 중에 뇌 다음으로 가장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분이 이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이 생겨도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갑상선에. 네. 그래서 이게 갑상선에 암이 생겨도 사실상 생존 확률에 거의 변화가 없다. 생존율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갑상선을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를 해서 암이 발견된 경우가 검사 방법이 정밀해질수록 계속 늘어요. 그래서 갑상선 암이 아주 유병률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찾아낸다는 의미인 네. 거죠. 그런데 조직을 분석해 보면은 악성일 경우가 많아서 이게 사실 현대 의학의 좀 난제입니다. 이게 검사를 많이 할수록 이게 많이 찾아내는데 이게 실제로 치료를 해야 하냐. 그런데 아주 드물게 너무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면은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없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술을 하자 합니다. 정말 난제네요. 네. 수술 안 하기에는 좀 깨름직하고 네. 하자니 또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시선도 있고. 얼마 전에 80세 할아버지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나 괜찮아 이러고 10년을 더 사셨어요. 10년 암 진단 받았는데 10년. 그러니까 이제 정말 다 번졌더라고요. 폐랑 뭐 뇌랑 이렇게 다 번져서 오셨는데 그분은 그야말로 갑상선암이 사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10년 정도는 방치해야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갑상선 암이 또 다른 데로 전이가 될까봐 이게 또 염려되기도 하는 네, 거고요. 전이가 돼도 대체로 치료가 가능한 수준인데 그 정도까지 무시하면은 돌아가실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 왜 호르몬 치료라는 것도 요즘에 좀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성장 호르몬을 더 맞추는 막 키 커지는 주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근데 임상적으로 어떻게 확인? 네, 우리가 호르몬 주사로 키가 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리오넬 메시입니다. 아, 메시가 축구 능력이 엄청난데 키가 작은데 예. 당시에 그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을 돈이 없어서 축구 구단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춰줬다고 하죠. 그래서 메시가 키가 크니까 이제 스카우트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축구의 신이 되었다는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 몸의 성장기 때 키가 커라라고 지시한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 호르몬이
기본적으로 부족해서 키가 안 크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으니까 성장 호르몬을 쓰는 거고, 그걸 맞으면은 대체로 또 키가 커요. 우리 몸을 또 호르몬이 지배하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에서 유행을 해서 우리 아이 안 맞출 수 없다. 이렇게 다 맞추는 분위기인데, 저는 의학자로서 그렇게 모든 아이에게 성장 호르몬을 맞춰야 하는 것까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성장 호르몬은 엄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라고 하잖아요. 네. 밤 9시, 10시, 11시 요때 많이 나온다고, 성장 호르몬이. 정말 성장 호르몬은 운동을 하면 많이 나와요. 운동. 그 다음에 이게 햇살 받으면 많이 나오고, 우유에 약간 조금 많이 들어있고, 아하. 그리고 밤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 햇살에 뛰어놀고, 이렇게 우유 마신 다음에 밤에 일찍 자고. 자면은, 최고네요. 그 CF에 나오죠. 우리 아이 키 크는. 예. 그게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정말 과학적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땀 흘리면서 우유 벌컥벌컥 마시다가 이제 밤에 자는 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좀 귀담아 들으셔야겠네요. 운동시키고, 우유 마시게 하고, 일찍 자게 하고. 네. 또 이게 어려운 측면이 또 꼭 필요한 게 면역력이라는 건데, 왜 어릴 적부터 잔병 치레가 많다는 사람? 혹은 나이가 들어서도 좀 허약한 사람들? 똑같은 환경에 노출됐지만 누구는 하나도 안 아프고 지나가는, 누구는 꼭 병치레 하고 지나가고. 이게 면역력도 사람마다 확실히 다를까요? 완벽히 다릅니다. 일단 면역력은 우리 DNA에 새겨져 있어요.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DNA 레벨에서 우리 대장균은 대장에 들어있습니다. 예. 근데 대장균을 오케이 한 게 우리 선조예요. 우리 인간은 애초에 대장균을 대장에 넣고 오케이를 하도록 그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장균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대장에서 허가를 받고 살아있는 미생물이 거의 억대가 됩니다.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예. 사실상 우리가 인간이 카운트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들은 근데 엄연히 균이거든요. 균이라서 우리 면역에서 막 반응을 해도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을 수준의 것들인데, 우리 DNA 면역이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령 우리 몸에 들어온 게 코로나19다. 그럼 싸워야죠. 네. 탄저균이다. 싸워야죠. 근데 고양이 털이다. 애매하죠. 고양이 알러지 있는 사람 많잖아요. 네. 내지는 어디 항약품이다.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거다. 어디 락스를 뿌렸다. 우리 지금 자연계에 존재하는 약품들과 균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네. 사실상 거의 우리가 언카운터블인데, 이걸 우리 몸이 알아서 얘는 괜찮아, 얘는 알러지, 얘는 괜찮은가, 얘는 맞서 싸워, 얘는 열이 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한 기전이다 보니까 사실상 인류가 지금 이 장기들은 다 연구를 했고 마지막이 다 면역으로 지금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100년간 우리 몸의 이 핵심 면역세포들을 밝혀낸 게 학자들의 일이었고, 그 면역세포를 하나하나 밝혀낼 때마다 모조리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신비로운 분야가 면역입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라는 것도 막 많이들 개발이 되고 있고, 심지어 자기의 면역이 자기를 공격하는 게 또 사람을 또 숨지게 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람 이름 붙은 것들이 있어요. 루푸스, 류마티즘, 이렇게 어려운 거 있죠. 가와사키. 발견한 사람 이름. 네, 발견한 사람 이름. 왜냐면은 그 발견한 사람이 자기도 이걸 잘 모르니까 일단 자기 이름부터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연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급성 신부전 이런 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신장 어떤 게 설명이 되니까. 근데 가와사키 이러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면역이 그냥 일정 패턴을 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류마티즘 이런 게 치료도 잘 안 되고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 면역 세포도 이제 계속 밝혀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토피니, 알레르기니 이런 것들도 자가 면역의 일종인데, 치료가 어려운 건 그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다가 이상 반응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도 사이토카인 스톰으로 젊은 사람이 사망했다도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곤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병원 가면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 염증이 생겼다. 네. 위염, 장염, 어디 염자만 붙으면 다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사실 이게 염증도 우리 몸을 지켜주려다가 생긴다라고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도 하고, 이게 현대의학이 아직 극복하지 못한 분야가 또 염증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도 맞는 말이고, 예. 우리 몸을 지켜주려고 생각한다도 맞는 말이에요. 염증은 사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몸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치유의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가령 우리가 발목을 삐었어요. 네. 그럼 발목이 붓고 아픕니다. 아하. 이거 염증이에요. 염증을 일으킨 다음에 그 염증에 이제 세포들을 더 써서 재건하는 겁니다.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몸을 지금 인대를 이렇게 쫙 늘린 거예요. 손상을 입힌 거죠. 그럼 손상을 치유하는 게 염증이죠. 네. 자, 우리가 상처가 났어요. 여기 열상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 염증이 생겨요. 예. 붓고 피가 나고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다 나아서 새살이 돼 있죠. 몸을 재건하는 기전이 애초에 염증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감기가 걸렸을 때도 항염제를 먹죠. 감기도 염증입니다. 아. 이 외부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일정 부분 염증을 일으키면은 우리도 그 염증을 일으켜서 낫게 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 염증이 너무 과하게 일으켜서 우리 몸의 어떤 항상성을 파괴하는 게 쇼크를 일으키는 게 폐혈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폐혈증 걸렸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예. 폐혈증이 사실 뭔지 잘 모르세요. 이게 과한 염증으로 우리 몸의 순환까지 영향을 미치면은 그게 폐혈증인 겁니다. 순환까지 영향을 미쳤. 폐혈증 쇼크죠. 그래서 이 염증 아닌 게 없어요. 하나하나. 우리 몸에 뭐 이물질이 들어가도 염증으로 빼고, 다리가 삐고, 팔이 삐고, 어디 부딪히고, 열상이 생기고, 어디 감기에 걸리고, 어디 균에 감염되고, 모조리 다 염증이고, 이것들을 극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인간이 염증 세포가 올라가서 그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연구에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이걸 염증이 극복을 하는 게 또 우리 몸에 스테로이드 맞는다고 하죠. 네네네. 스테로이드가 항염제입니다. 예. 우리 몸에서 염증이 나오면은 이 염증을 따로 또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를 쏴요. 염증아, 넌 지금 너무 과하다. 우리 몸의 순환을 지금 부전으로 만들 것 같다. 워월하는 게 스테로이드거든요. 우리 인간이 이 스테로이드를 따로 채취해서 따로 만들어서 염증이 너무 심하면 걷다 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염에 스테로이드 바르죠. 예. 이거 우리 몸에 원래 있던 걸 정지해서 바르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치료하는 거죠. 신기합니다. 야, 이게 참 알면 알수록 끝없이 들어가고 더 넓어 보이고 우주처럼 실제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다루지 못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피부도 그렇고 몸의 털도 그렇고 근육, 뼈, 뇌. 그래서 책이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벌써 지금 거의 파트를 앞에 한 4-5개 했는데 예. 그 뒤에 한 7-8개 더 있습니다. 근육도 있고 이제 생식도 있고 또 피부 우리 관심이 아주 많잖아요. 피부도 얼마나 이게 너무 당연하게 우린 피부를 쓰고 있는데 네. 이 피부가 재건도 되는 데다가 느낌도 주어지고 체온도 느끼고 마지막까지 죽은 사람 보면은 심장이 문제가 있어서 죽거나 호흡기 문제가 있어서 죽거나 있지만 피부가 문제 있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심지어 아무리 노인도 피부는 다 막혀 있어요. 얼마나 제의를 다하는 다하는 기관입니까? 이런 식으로 피부, 근육, 그 다음에 가장 근본이 뇌, 이거 감각 이런 것들을 책 뒤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1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의사로서 그리고 그 생사가 오가는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전문의로서의 죽음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하루에도 이제 1명 정도는 안타깝게 이제 보내드리는 죽음에 말하자면은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데요. 이 죽음의 경계가 저는 17년째 일하고 있는데 계속 변합니다. 변한다고요? 죽음이란 변하는 개념이에요. 일단 이전에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심장이라는 모터가 꺼지면은 그 순간 오랫동안 죽음의 동의어였어요. 쓰러진 사람은 죽은 거예요. 네네네.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아하. 근데 인간은 심폐소생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쓰러진 사람을 심정지 상태의 환자라고 하지 사망자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그들 실제로 살려낼 방법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호흡기, 저희 호흡기 얘기를 했었죠. 이 호흡기가 결국은 10%도 안 남고 염증이 생겨서 산소를 충당을 못한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공호흡기를 답니다. 삽관을 하고 산소, 고농도의 산소를 그 폐에다가 쏴요. 네. 그러면은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그전이랑 다르게 호흡 부전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에크모라는 기계가 나와서 체외순환기계가 나와서 환자의 정맥과 동맥에 관을 꽂아서 이 심장과 폐를 대체해버려요. 피도 돌린 다음에 피에다가 산소도 불어넣어서 호흡기를 대체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심장과 폐가 전부 다 망가져도 완벽히 죽음과의 동의어는 아닙니다. 이거를 의사들이 어떻게든 지금 살릴 수 있는 환자로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죽음의 정의가 계속 달라지고
있고 저희 같은 의사들이 이 책은 이제 임상 사례랑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은 가상의 환자들을 보고 이 의학의 분야를 설명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는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네. 죽음의 정의를 바꿔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 죽음이 정의를 다시 써야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야기 나누는 이 육체가 죽어도 사실상 DNA에서는 거의 불면합니다. 우리 네. 들어보면 30년 전에 화성에서 그 살인사건 벌였던 네. 그분 30년 만에 DNA로 찾았잖아요. 그분의 DNA가, 인간의 DNA가 30년간 보존돼 있었던 겁니다. 남아있어. 그런 식으로 보존 방법을 쓰면은 그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DNA를 다 보존할 수 있는 데다가 사실상 현재 기술로 그 DNA를 모체에 넣어서 다시 사람의 생명을 만들 방법도 거의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인 비유긴 합니다만 동물을 복제하듯이 동물 복제하듯이. 뭐 영화 속 주라기 공원에서 공룡을 복원해내듯이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물론 그 DNA를 복제하면은 기억은 없어요. 그렇죠. 지식은 없지만. 그렇죠. 감정도 네. 다르고. 그런데 이제 뇌를 보존해서 그 뇌로 다시 뭐 사람을 살린다든지 혹은 디지털이 지금 발달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 뇌의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게 뇌를 모방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뇌를 디지털 환경에 업로드를 해버릴 날도 언젠가 오겠죠. 뉴럴링크라는 것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건가? 생각을 하면 살아있는 건가? DNA를 보존하면 살아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죽음의 개념이 더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을 죽음의 정의로 했고 애초에 의학에서 정의가 불분명한 게 의학 교과서에 없었는데 제가 이걸 정리해서 썼어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죽음의 개념은 계속 변화하고 임상의가 책임을 지는 분야인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미지의 영역이다. 그러네요. 네, 는 게 이 몸 내 안의 우주에 어떤 더 큰 우주를 언급하는 문장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 우주의 존재를 아직 다 알 수 없듯이 우리의 몸, 또 죽음이라는 개념까지도 앞으로 계속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오늘은 남궁인 교수와 함께 응급의학과 의사가 들려주는 의학 교양,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이 책의 정말 마지막 문장인데요. 오. 모든 죽음은 돌이킬 수 없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도 없다. 현재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이 문장을 수정해야만 하는 날은 반드시 온다. 언제 오느냐의 문제다.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의학의 발달과 함께 달라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행성 하나 어디선가 또 막 밝혀냈다는 그 뉴스가 나오듯이 우리 몸에 대해서도 새로운 걸 또 밝혀냈다라는 것, 긍정적인 의미로 들려왔습니다. 오늘 별책부록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 교수와 함께 몸, 내 안의 우주 책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